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평범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20년 전 숨겨진 인연을 밝혀내고 결국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된 이야기죠.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 윤다현입니다. 47세의 이 여성이 어떻게 조폭 3명을 10초 만에 제압했을까요? 그리고 왜 20년 전 한 농부 가족과의 인연이 딸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드라마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그날 오후 3시경 서울 시내를 달리는 742번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주부들이 각자의 일상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남자 3명이 젊은 여군 1명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가씨, 어디 부대 소속이야? 우리랑 한잔 어때? 하며 추근거리기 시작했죠. 그 여군은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새하얘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모두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죠. 그때 저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들 중 우두머리는 목에 용 문신을 새긴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나머지 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죠. 야, 군인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두머리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군의 손목에 있는 낡은 시계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님도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꺼내 112에 신고하려는 승객도 있었지만 조폭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뭐야, 신고하려고? 야, 아저씨, 전화 끊어. 우두머리가 그 승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평소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어서 아무도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우두머리가 저를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아줌마도 끼고 싶어? 아줌마는 좀 늙었는데? 그 순간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해병대에서 3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이 깨어났죠. 젊은 군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해? 우두머리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두머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저는 그의 팔을 잡고 한 바퀴 돌려 바닥에 눕혔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나머지 2명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느렸죠. 왼쪽 남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그의 무릎을 꺾었고 오른쪽에서 오는 남자는 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총 10초. 3명의 조폭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그 젊은 여군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버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단장? 모든 승객들이 더욱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폭들은 아직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단장이라고? 네, 해병대 제1사단장 윤다현입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자 버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젊은 여군 이등병이 다시 한번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해병대 제3대대 이수진 이등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수진 이등병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계속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계였는데 뭔가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계 어디서 구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착용하셨던 건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 성함 말입니다. 박준호입니다. 현재 서울청 강력계 경감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박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강릉의 그 깊은 산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 소년. 그리고 그의 아버지. 혹시 아버님이 강릉 출신이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것도 20년이 지난 후 이런 방식으로 말이에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과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수진 이등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조폭들은 이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고 버스 안의 승객들은 여전히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준호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경감님이시죠? 저는 해병대 윤다현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준호 경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20년 전 그 소위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따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이죠. 1996년 9월 18일. 저는 당시 해병대 소위였습니다. 북한 무장공비 11명이 강릉 해안에 침투한 사건이 벌어졌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어요. 저는 수색대의 일원으로 강릉 산악지대에 투입되었습니다. 공비들을 추적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동료들과 떨어져 홀로 산속에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요. 무전기도 고장이 나서 본부와 연락이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추위와 출혈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산속의 작은 농가였죠. 문을 두드렸을 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철수 아저씨였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의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 17살 아들 박준호가 있었죠. 도와주세요. 저는 해병대 소위입니다. 박철수 아저씨는 제 상처를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와요. 준호야, 어머니께 붕대 가져오라고 해. 그들은 저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공비들이 민가를 수색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아저씨의 부인이 간호사 경험이 있어서 제 상처를 잘 치료해 주셨어요.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 공비 3명이 그 집에 나타났거든요. 누가 있나? 공비들이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있던 저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담담한 표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공비들은 북한 사투리로 말했어요. 군인이나 경찰 본 적 있나? 아니요, 이 산골에 무슨 군인이 와요. 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지하실 깊숙한 곳에 파놓은 김치독 뒤에 숨어 있었어요. 박준호가 재빨리 김치독을 원래 자리로 옮겨놨거든요. 한 공비가 지하실로 내려왔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곳저곳을 비췄어요. 하지만 김치독 뒤의 좁은 공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공비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비 중 한 명이 박철수 아저씨에게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박철수 아저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박준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17살 소년이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들 산에서 뭘 하세요? 여기는 농가인데요. 이 새끼가? 공비 한 명이 박준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아들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제발,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공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의논하고 있었죠. 저는 지하실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발각되면 이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텐데 차라리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박철수 아저씨 가족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공비들이 떠날 때까지 3시간 동안 완벽하게 연기를 해낸 거예요. 공비들이 떠나고 나서야 박철수 아저씨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가족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건데요. 박준호도 지하실로 내려와서 저에게 물수건을 건네주었어요. 소희님 괜찮으세요? 그때 17살 소년의 눈에서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의감도 있었어요. 준호야 무서웠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요. 소희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옳은 일을 할 때는 무서워도 해야 한다고. 박철수 아저씨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 녀석이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합니다. 학교에서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애들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어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소희님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박준호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에 대해, 정의에 대해, 그리고 용기에 대해 말이에요. 소희님,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용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준호는 이미 용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저를 지켜준 것처럼 말이에요. 박준호는 그날 밤 결심했다고 후에 말해주었어요. 경찰이 되겠다고 말이죠. 3일 후 수색대가 저를 찾아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가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려준 덕분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박철수 아저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희님 앞으로도 조심하시고요.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저는 박준호에게 제 시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받아요. 꿈을 이룰 때까지 간직하고 그 후에는 자녀에게 물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수진 이등병이 차고 있던 그 시계였어요. 박준호 경감과 통화를 마친 다음 날 저는 서울청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박준호 경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7살 소년에서 이제는 중년의 베테랑 경찰관이 되어 있었죠. 사단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준호 경감이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경감님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때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경찰이 되다니. 모두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그때 받은 시계 수진이가 잘 차고 다니고 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20년간의 세월을 나누었어요. 박준호 경감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강력계에서 줄곧 근무해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직폭력배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장님, 사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일기장이 있습니다. 박준호 경감이 조심스럽게 꺼낸 낡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 군인분을 꼭 찾아뵈라고 하시면서요. 박철수 아저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일기장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996년 9월 19일. 오늘 다친 군인을 우리 집에 숨겨주었다. 위험했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준호가 용감하게 도왔다. 이 군인이 무사히 살아서 나라를 지켜주길 바란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철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그 군인분을 꼭 만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만났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준호 경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긴급 상황이라는 게 느껴졌죠. 네, 강력계 박준호입니다. 네. 버스에서 조폭 3명을 제압한 여성이 누구라고요? 박준호 경감이 저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오후 버스에서 제압당한 조폭 두목 김영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된 상태였어요.
형님 괜찮으시냐? 부하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김영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냐? 여자 한 명한테 이런 꼴이 된 걸? 형님,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해병대 사단장이래요. 그것도 투스타. 김영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투스타가 뭐가 어쨌다고? 나한테 이런 굴욕을 줬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병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김영배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유명한 조폭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살아온 베테랑이었죠. 형님, 군인한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닥쳐. 내가 누군지 잊었나? 김영배가 당한 걸 그냥 넘어간 적이 언제 있었나? 김영배는 이미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직접 윤다현을 건드리기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야, 저 사단장 신상 정보 다 알아봐. 가족이고 뭐고 전부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다음 날 김영배는 윤다현 사단장의 모든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47세, 미혼이었지만 입양한 딸이 하나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윤지우 22세,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 김영배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거로군. 딸을 건드리면 저 여자가 무너질 거야. 부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하지만 사단장 딸을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지. 납치해서 돈 요구하는 것처럼 꾸미면 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복수가 목적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되고. 김영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지우의 등하교 패턴, 자주 가는 장소,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딸 윤지우는 서울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죠. 지우는 제가 25세 때 입양한 아이입니다. 친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던 5살 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맑은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저 오늘 늦을 수도 있어요. 과제가 좀 많아서요. 오후 6시경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지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저는 바로 서울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지우의 가방을 발견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방 안에는 휴대폰과 지갑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성인 실종은 24시간이 지나야 수사에 들어간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즉시 박준호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감님, 지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오늘 오후부터 연락이 안 돼요. 도서관 앞에서 가방만 발견했습니다. 박준호 경감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사단장님, 혹시 최근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서야 어제 버스에서 제압한 조폭들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버스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우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22년간 키운 딸, 제 인생의 전부인 아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아니라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윤다현 사단장님이시죠?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지우는 어디 있어요? 딸을 찾고 싶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10억 원을 준비하세요. 현금으로요. 1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그보다 지우의 안전이 더 걱정됐어요. 돈은 준비할 테니까 지우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지우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조건을 다 들어보세요. 그 남자는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말해주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전달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죽습니다.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해병대에서 30년간 쌓아온 모든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경감에게 즉시 연락했어요.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0억 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너무 치밀해요. 단순한 유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준호 경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단장님, 이건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아마 버스 사건의 복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김영배 그놈이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뒷조사를 해봤는데 김영배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속 사단장님 신상 정보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사단장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구출해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직접 나설 각오를 했습니다. 경감님,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문 수사팀을 동원해서. 아닙니다. 제 딸은 제가 구합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박준호 경감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20년 전 자신과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의 딸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팀장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개인적인 사건을 경찰력으로 해결하자고. 박 경감, 그게 말이 돼? 하지만 박준호 경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료 경찰들에게 하나하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가족이 해병대 소위를 구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단장이 되셔서 그분 딸이 납치됐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된 이유도 그때 그 소위님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거든요. 박준호 경감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하나둘씩 동조하는 동료들이 생겼어요. 경감님,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군인 가족을 건드리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죠. 맞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예요. 결국 박준호 경감은 6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비공식 수사팀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자원에서 참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을 할 때는 망설이지 말라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팀원들은 박준호 경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모두 정의감이 투철한 경찰들이었거든요. 한편 윤다현 사단장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 중 경호업체나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단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사단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따님이 위험에 처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경찰과 해병대 출신들의 연합팀이 구성됐어요. 총 12명의 정예 멤버들이었습니다. 김영배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대에 있는 창고를 은신처로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윤지우는 창고 안쪽 작은 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어요. 아저씨, 저를 왜 데려온 거예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 엄마 때문이야. 김영배는 지우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도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군인이니까 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지우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직업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생활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줄은 몰랐죠. 한편 박준호 경감의 수사팀은 CCTV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주변의 모든 교통 CCTV를 확인했어요. 경감님, 여기 봐보세요. 어제 오후 7시 30분경 지우 양이 도서관을 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은 주차장 쪽으로 가다가 영상이 끊어져요. 하지만 8시경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번호판은 가짜 번호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종과 색깔은 확인했어요. 수사팀은 그 승합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CCTV를 샅샅이 뒤져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어요. 경감님, 차량이 경기도 광명 쪽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광명 쪽에 뭐가 있지? 폐공장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숨기기에는 좋은 곳이죠.
박준호 경감은 즉시 현장 정찰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넓은 지역이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범인들이 요구한 시간이 내일 밤까지거든요. 바로 그때 윤다현 사단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감님, 제 부하들이 현장 정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이런 수색작전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경찰과 해병대 출신들의 합동수색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오전 박준호 경감과 윤다현 사단장 그리고 양쪽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긴박한 작전회의였어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호 경감이 지도를 펼쳤어요. 광명공단 지역에 총 15개의 폐창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범인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7곳 정도로 좁혀졌어요. 윤다현 사단장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접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대부분 외진 곳이지만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곳들입니다. 범인들도 탈출로를 고려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포위망을 짜야겠군요. 윤다현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0년간의 군 경험이 모든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경감님, 정면 돌파는 위험합니다. 인질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나요? 해병대식 침투 작전을 사용합시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조용히 접근해서 범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팀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다현 사단장의 작전 계획은 치밀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1팀은 정면에서 관찰, 2팀은 후면 차단, 3팀은 측면에서 침투 준비. 그리고 저는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요? 너무 위험합니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이런 작전에 능숙한 사람은 없어요. 박준호 경감은 고민했지만 결국 윤다현 사단장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실력을 버스에서 직접 목격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꼭 착용하시고 위험하면 즉시 후퇴해 주세요. 당연하죠. 무모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각 팀이 현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7곳의 창고를 동시에 감시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범인들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광명공단 끝자락에 있는 폐섬 유공장 창고였어요. 경감님, 여기입니다. 승합차 한 대와 불빛이 확인됩니다. 사단장님, 확인하셨나요? 네, 보입니다. 창고 안쪽에 작은 불빛이 있어요. 저기 있는 게 확실합니다. 윤다현 사단장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지우를 찾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작전 개시까지 30분 대기합니다. 모든 팀 최종 위치 확인하세요. 새벽 2시. 달도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침투 작전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윤다현 사단장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고 옆쪽 담장을 조용히 넘어 건물에 접근했어요. 30년간 훈련으로 다져진 몸놀림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창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김영배와 부하 2명이 보였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며 경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디에? 창고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방이 하나 보였어요. 아마 저기에 지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팀 내부 상황 파악했습니다. 범인 3명, 인질은 안쪽 작은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2팀 준비 완료. 3팀도 준비 완료입니다. 박준호 경감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사단장님,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진입해서 지우의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드릴게요. 윤다현 사단장은 창고 뒤쪽 비상구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범인들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과 원단들이 쌓여 있어서 숨을 곳은 많았지만 동시에 함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윤다현 사단장은 조심스럽게 안쪽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를 발견했어요. 지우는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우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윤다현 사단장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였습니다. 김영배가 갑자기 일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야, 뭔가 이상하지 않나? 너무 조용한 것 같은데? 형님, 원래 이 시간에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뭔가 다르다고. 김영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랜 범죄 경험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다현 사단장이 지우의 결박을 풀려고 하는 순간 바닥에 빈 깡통을 발로 차고 말았어요. 쨍그랑.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누가 있나? 김영배가 칼을 꺼내들며 안쪽으로 다가왔어요. 윤다현 사단장은 재빨리 지우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에게서 떨어져. 누구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김영배가 윤다현 사단장을 알아보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 그때 그 여자군. 직접 왔구만. 용감하긴 하다. 지우를 놓아주면 원하는 걸 다 주겠어요. 이제 와서 협상하자고. 늦었어. 김영배가 지우에게 칼을 겨누는 순간 박준호 경감과 팀원들이 창고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창고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영배가 지우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거든요.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해가 죽어.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해가 죽어. 김영배가 지우의 목에 칼을 더욱 바짝 갖다 댔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지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윤다현 사단장은 침착하게 김영배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하세요. 원하는 게 뭔지 말해보세요. 원하는 거라고? 내가 나한테 한 굴욕을 갚고 싶을 뿐이야. 그럼 저를 데려가세요. 딸은 놓아주고요. 김영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준호 경감이 김영배의 주의를 끌기 위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영배, 너 지금 군인 가족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알아? 이건 일반 범죄가 아니야. 김영배가 박준호 경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윤다현 사단장이 움직였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발동했어요. 0.5초 만에 김영배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린 후 그를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지우야. 저는 딸을 얼싸안았어요. 22년간 키운 소중한 딸이 무사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지우도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머지 조폭들은 박준호 경감팀이 순식간에 체포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준호 경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경감님 덕분입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영배는 수갑을 찬 채로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이게 끝인 줄 알아? 나한테는 형님들이 있어. 그 형님들도 곧 만나게 될 거야. 박준호 경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전담팀에서 이미 수사 중이거든. 새벽 4시 모든 범인들이 체포되고 지우는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20시간의 긴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지우는 다행히 외상 없이 건강했습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은 좀 있어 보였어요.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벌인 일이지. 그래도 엄마가 군인이어서 이런 위험이. 지우야,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지키는 일도 하고 있고. 둘 다 소중한 일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2살이지만 아직은 어린 딸이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3일 후 박준호 경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아버지의 일기장 전체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더 있나요? 네, 사실 그날 이후의 기록들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사단장님을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박철수 아저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했어요. 1996년 10월 15일. 그 군인분이 무사히 부대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다. 준호가 그분 덕분에 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자랑스럽다. 1997년 5월 3일. 준호가 경찰대에 합격했다. 그 군인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지만 연락처를 모른다.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2003년 8월 20일. 신문에서 해병대 여성 장교 기사를 봤다. 혹시 그분이 아닐까? 이름은 다르지만 뭔가 닮은 것 같다. 2018년 12월 25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호에게 일기장을 주어야겠다. 그 군인분을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라고 해야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19년 1월 10일. 마지막 글을 쓴다. 그 젊은 군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을 구해준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20년 넘게 저를 기억하고 걱정해 주셨다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단장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군인분 덕분에 아들이 경찰이 되었다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랐다고.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결국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박준호 경감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아직 제가 보지 못한 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이 일기장을 그 군인분께 전해드려라. 그리고 말해드려라.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용기를 배웠다고.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사단장님을 꼭 찾아서 이 일기장을 드리라고.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박철수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며칠 후 지우와 함께 박준호 경감 가족을 만났습니다. 박준호 경감의 부인과 딸 이수진 이등병도 함께였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를 구해주셔서. 박준호 경감의 부인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경감님이 더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우리는 박철수 아저씨가 생전에 자주 가셨다는 강릉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20년 전 그 산골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수진 이등병이 말했어요.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경찰이 되고 싶어요. 갑자기 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박 경감님이나 이수진 언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박준호 경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진심입니다.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지만 전과를 생각해 볼게요. 지우야, 경찰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저를 구하려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호 경감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경찰 배지였어요. 지우 양, 이걸 받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경찰이 되어서 처음 받은 배지예요. 아버지가 그 군인분 덕분에 경찰이 되었다고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지우가 배지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경찰이 되겠어요. 그때까지 이 배지를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배지를 보면서 초심을 잊지 마세요. 이수진 이등병도 언니가 된 기분으로 지우를 격려해 주었어요. 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20년 전 강릉 산골에서 시작된 인연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납치 사건 해결 뉴스가 아니었어요. 20년 만에 이어진 운명적 만남, 해병대 사단장과 경찰관의 특별한 인연. 기자들은 20년 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부터 이번 납치 사건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취재했어요. 1996년 강릉에서 부상당한 해병대 소위를 목숨 걸고 구해준 농부 가족. 그 아들이 경찰이 되어 은인의 딸을 구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전국적으로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구나. 박철수 아저씨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에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박철수 아저씨의 용기를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의 인터뷰에는 응했습니다. 사단장님, 20년 전 그 상황에서 박철수 씨 가족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걸고 타인을 구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일이 박준호 경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박준호 경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였지만 옳은 일을 할 때는 절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것이 제가 경찰이 된 이유입니다. 혹시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정의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방송이 나간 후 박철수 아저씨의 고향 강릉에서는 그분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기로 했대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저는 해병대 신병교육대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입대한 해병대원들에게 특강을 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당에는 18세부터 22세까지의 젊은 해병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강릉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농부였죠. 교육생들이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정의감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정의감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박철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박준호 경감이 어떻게 경찰이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병대에 입대한 것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예요.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정의와 용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박철수 아저씨에서 박준호 경감으로, 그리고 그의 딸에게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강의를 마친 후 한 교육생이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저도 그런 용기 있는 해병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옳은 일을 할 때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대 앞마당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박철수 아저씨가 심어준 정의의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경감은 여전히 강력계에서 조직폭력배들과 싸우고 있고 그의 딸 이수진 이등병은 해병대에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 지우는 경찰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강릉 산골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지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박철수 아저씨처럼 옳은 일을 할 때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